여러분 안녕. 자, 이번 주 한 주는 이제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죠. 네, 이번 원격 수업 시간 동안은 우리 역사가 3시간이 들었는데, 이 3시간 동안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2단원, 3단원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우리가 아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은 게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등교하게 되죠. 그 등교 수업 했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준비하고, 교과서는 오늘 2단원의 시작인 54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나와 있죠. 자, 일단 54쪽을 보게 되면은, 자, 인도에서 불교가 출현했다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뭘 기억해야겠어? 그렇지. 불교를, 자, 누가 창시했는지, 그걸 기억을 해야겠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원전 6세기경에 누구에 의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불교가 바로 어디서 탄생을 했다는 거야? 어디야? 그렇죠.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한다는 거였죠. 자, 인도에는 원래 종교가 하나가 있었죠. 원래 인도는 어떤 종교가 지배적이었어?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만교, 수행편까지 나왔었죠. 브라만교, 자연현상을 신격화했었던 그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차별을 정당화했었잖아. 계급이 있었어.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다? 그렇죠. 다 평등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불교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등장을 했는지 알아둬야 되고, 또한 불교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를 알아둬야겠다. 자, 보면은 석가모니는 자비와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자, 기존의 브라만교 이 카스트 체제 안에서 차별을 받았었던 크샤트리아 계급과 바이샤 계급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인도에서 등장했었던 통일 왕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교과서를 보게 되면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그 다음에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불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 마우리아 왕조에서, 자, 등장했었던 어떤 불교? 상자부 불교 하나를 기억을 해둡시다. 자,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뭘 강조했다고? 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가 바로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알겠어요? 자, 교과서 옆에 보게 되면 상자부 불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불교의 하나의 계파였던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불교가 등장하겠어? 그렇죠. 또 다른 대승불교에 대한 게 나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럼 대승불교는 무엇인지 보자. 자, 대승불교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상자부 불교가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겼다면은, 자,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다. 즉, 상자부 불교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반대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야, 혼자서 해탈해서 혼자서 천국 가면 뭐해? 모든 사람이 다 구제를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게 바로 대승불교야. 그래서 상자불교 같은 경우는 소승불교라고 한다 그랬죠. 소승. 그래서 적은 사람을 수레에 싣고 간다.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을 수레에다 싣고 간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옆에 보게 되면 대승불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두 개,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의 수행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와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어디로 전파가 되었는지, 그게 바로 지도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가 어디겠어? 자,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하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교과서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도 초록색으로. 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어떤 불교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죠. 상자부 불교가 바로 초록색 화살표 있는 거고, 자, 반대로 빨간색 화살표는, 자, 동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었네. 이거는 바로 어떤 불교다?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으로 진출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또 다시 옆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 무엇을 창시해서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지? 너무 쉽죠? 불교를 창시했다. 오케이. 자, 쿠샨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 때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었던 쿠샨 왕조 때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어떤 불교가 힌트가 나와 있죠? 동아시아로 전파됐다 그랬어. 아까 방금 위에서 지도에서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는 어떤 거였어? 그렇죠. 대승불교였죠?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의 뒤를 이어서 어떤 왕조가 등장을 했어? 자,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돼? 그렇죠. 새로운 종교가 또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야. 자, 인도에 기존에 브라만교가 있었고 불교가 창시가 되었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종교가 힌두교가 창시가 되었다. 자, 그럼 힌두교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힌두교 보자. 굽타 왕조 시기에 자, 뭘 바탕으로 브라만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양한 민간 신앙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를 하죠. 불교를 추가로 해서 어떤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 힌두교가 창시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힌두교제를 기억을 해두고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힌두교가 오늘날 인도가 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거든. 자, 그렇다면 왜 이 불교 뒤에 창시되었던 힌두교가 어떻게 해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자. 자, 불교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은 브라만교. 그렇죠. 왜 위기를 맞았다 그랬어? 브라만교에서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랬었는데 불교에서는 차별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위치에 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불교와 브라만교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한 해탈에 이르는 방법, 천국에 가는 다양한 방식, 불교의 방식도 인정을 해주고 다양한 민간신앙의 방식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짬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종교가 탄생이 됐다는 거야? 힌두교가 창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힌두교 왜 어떻게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는지 꼭 기억을 해 줍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 자, 뒤로 자, 교과서 58쪽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교과서 58쪽은 과감하게 패스합시다. 자, 58쪽은 과감하게 패스. 자, 그러면 뒤로 이어지는 게 바로 교과서 59쪽인데 자, 여러분 59쪽은 중요해. 59쪽에서 시험 문제를 꼭 낼 겁니다. 자, 힌두교 방금 전에 마우리아, 쿠샨 뒤를 이었던 굽타 왕조 때 자, 브라만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다가 민간 신앙을 더하고 또한 불교까지 첨부를 해서 새로운 종교 힌두교가 탄생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힌두교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라 그랬어. 이 힌두교와 관련 있는 내용이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힌두교에서는 겐지스강을 되게 성스러운 곳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가서 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나오게 되죠. 왜? 자, 이 강물에다가 목욕을 하게 되면 죄를 씻겨 내려가고 영혼이 정화되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곳을 여기는 겐지스강을 하나 알아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힌두교에서 되게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였죠? 뭐라고 나와 있어? 인도인은 시바신이 소를 타고 다닌다. 힌두교에서 믿는 신 중에 하나인 시바신이 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기 때문에 이 소를 숭배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인도에서는 도로에 소들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과서 59쪽에서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곳 바로 겐지스강, 그리고 신성시 여기는 동물 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는 또 뒤로 넘어가 볼까? 자, 여러분 교과서 60쪽, 61쪽도 패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어.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가서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61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자, 마우리아 쿠샨을 뒤를 이었던 굽타 왕조 때는 브라만교를 베이스로 해서 민간 신앙과 불교를 더해서 어떤 종교가 탄생했다? 그렇죠. 힌두교가 탄생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교과서 62쪽을 봅시다.
자, 62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동아시아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자, 우리 교과서 62쪽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 두냐면, 자, 제목을 봐봐.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라고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시기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흐름을 거쳤는지를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흐름대로 한번 선생님이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후한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어때? 유비, 관우, 장비로 대표되는 이제 총나라도 있고 삼국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촉으로 분열되었던 삼국시대를 자, 누가 통일했다? 중국의 진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되었다. 오케이? 삼국시대를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자, 북쪽 만리장성 이부로 쫓겨났었던 누가? 그렇죠.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이 세력을 키워서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들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5호 5개의 오랑캐 부족들이 16국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 5호 16국 시대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5호 16국 시대가 오게 되니까 기존의 중국에 있었던 진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에게 밀려서 어떻게 돼? 밑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 진은 강남으로 이주하여 동진을 세웠다. 그렇죠? 동진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야. 자, 한편 이 5호 16국. 자, 그러면 중국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야. 자, 교과서 옆을 보게 되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이제는 북쪽은 이 유목민족이 세웠던 나라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고, 남쪽은 기존의 진나라가 밑으로 내려가서 자, 동진이 수립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동진이 망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보자. 선비족의 부기가 화북, 북쪽을 통일했다는 거야. 그리고 강남 지방에서는 자, 남쪽으로 쫓겨나갔던 동진이 망하고 그들을 이어서 한족 국가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북쪽은 유목민족이 세웠던 국가들이 차례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 남쪽은 한족이 세웠던 나라들이 차례대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야겠다. 자, 삼국시대로 분열이 되었다가 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자, 이때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5호 16국 시대를 열었네. 이 유목민족에게 밀려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 진나라가 강남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북쪽에는 유목민족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남쪽에는 한족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북이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북이의 황제 한 명만 기억해두자. 누구? 효문제. 자, 이 효문제가 했던 정책을 기억해야겠죠? 무슨 정책? 한화 정책. 왜? 기존의 유목민족들은 자, 한족에 의해서 오랑캐,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았었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북이의 황제였던 효문제는 야, 우리는 이제 오랑캐의 티를 벗을 필요가 있다. 모든 거를 다 한족 애들이 하는 그대로 쫓아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지? 자, 선비족의 그들의 원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누구와의 결혼을 정리했다는 거야? 자,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다? 한화 정책이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이 흐름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후한이 망하고, 자, 삼국시대가 찾아왔죠. 삼국시대가 찾아왔는데, 이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했다는 거야? 그렇지.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북쪽에 5호 16국을 세우게 되는 거고, 진나라는 이 5호 16국에 밀려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동진을 세우게 되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북쪽은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 북이가 등장하면서 또 변화가 있게 되고, 남쪽에서는 한족이 세웠던 나라들이 차례대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는 교과서 63쪽으로 가보자. 자, 우리 63쪽에서는 뭘 기억해 두냐면, 자, 우리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기억해 둬야겠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재 등용하는 방식 뭐가 있습니까?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자, 뭐로? 추천. 자, 추천 꼭 기억해 둡시다.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 중정제가 실시가 되었다는 거야. 자, 옆에도 보게 되면 또 다른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구품 중정제. 중정관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 지역사회 평판, 그 사람 괜찮다더라, 그 사람 별로야, 뭐 이런 말들을 더하고 덕망, 재능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지역에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얘는 1급이야, 얘는 2급이야, 3급이야, 4, 5, 6, 7, 8, 9 그렇게 9등급으로 나눠서 중앙에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중앙으로 가서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된다. 자, 이 제도가 바로 뭐였다? 구품 중정제였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구품 중정제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스스로 확인 문제. 자, 선비족. 자, 5, 16국 시대를 부기가 통일한다 그랬죠? 그 부기가 바로 선비족이야. 그 선비족의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펼친 한족이 하는 걸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이 부기의 황제는 누구였어요? 효문제였죠? 효문제 기억을 해둡시다. 2번.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야? 무엇이었죠?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인재를 평가했었던 구품 중정제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하지만 구품 중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관리로서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돈 있고 빽이 있는 이런 호족들의 자식들이 올라가게 돼서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불러온다 그랬죠? 기억을 해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오게 되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 수나라 황제에서 했던 일, 그리고 당나라에서 했던 일, 그 두 개를 꼭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수나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 구품 중정제가 있었다 그랬죠? 하지만 이 구품 중정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다 그랬잖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 있고 빽 있는 자식이 올라가서 식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가 관리로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단점을 수나라 때 보완을 해서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자, 그렇지. 중요해. 자, 뭘 통해서 국가가 직접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무슨 제도?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 언제? 수나라 때. 자, 또한 우리 여기선 수나라를 건국했던 황제 기억해둬야겠다. 자, 누가? 수나라의 문제 얀견이라는 사람이야. 기억해둡시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수문제, 뒤를 이어서 수나라의 양제라는 황제가 등장을 하게 돼. 자, 그 수양제는 뭘 했다는 거야? 그렇죠. 대운하를 완성을 했다. 대운하는 뭐야?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지도가 보이죠? 자, 아까 전에 위진 남북조 시대,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유목민족들에게 밀려서 한족 애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잖아? 그래서 이 강남 지방, 이 지방이 개발이 되게 됐는데 나중에 이 강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위쪽으로 수도가 있는 이 화북 지방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야. 근데 육지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수나라의 양제가 자, 인위적으로 강을 만드는 거죠. 운하를 건설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대운하입니다. 자, 옆에도 나와 있죠. 기억해두자. 별 붙여놓고 자, 만리장성과 더불어 중국의 2대 토목공사로 이끌어지는 대운하가 누구 때 완성이 되었다? 수나라의 양제 때 완성이 되어서 남과 북을 연결시켜줬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한편 수나라 같은 경우는 수문제, 수양제 이 수양제 때 하고서 금방 망하게 돼요. 자, 망하게 되는데 어떤 게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야. 백성들을 그냥 부려먹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겠지. 또한 빈번한 대외 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어디를? 우리나라였던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고구려 원정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수나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수나라를 뒤이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수나라를 뒤이어서 누가? 이연이란 사람이 자, 고조로서 당 고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야? 당태종이죠. 당태종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또한 자기의 형, 동생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까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당태종입니다. 그 당나라의 전성기는 당태종 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돌권 이 유목 국가들을 복속을 하고 또 다른 토본이란 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당나라의 세력을 뻗쳐나갔다는 게 바로 당태종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당을 누가 세웠는지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 고조로서 세우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뒤를 이었다는 거 알아두자.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 8세기 중반에 자, 안사의 난 꼭 별표 쳐놓고 기억해 두자. 안사의 난. 자,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절도사 안녹산과 그의 부하 4,000명이 일으킨 반란이다. 자,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국경 지방에 대한 수비를 위해서 자, 절도사라는 직책을 만들었었죠.
그 절도사는 국경 지방에 대한 수비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군인이라고 하면 돼. 이 군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안사의 난이고, 자, 이 안사의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국경을 수비하던 절도사들이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된다는 거야. 왜? 이 안사의 난을 당시 당나라 황실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어. 당나라가 이미 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다른 절도사들의 힘을 통해서 이 절도사의 난을 막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절도사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권력을 아주 마구 쥐게 된단 말이야. 기존의 절도사 같은 경우는 군인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는 뭐 정치면 정치, 법이면 법, 모든 행정까지 모든 것을 다 쥐들이 담당을 하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사의 난을 꼭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이 안소의 난 이후에 결국에는 농민반란,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당나라도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절도사에 의해서 망하는 거야. 절도사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밑에 보게 되면은 뭔가 게임 캐릭터처럼 당나라의 두 번째 왕제였던, 당나라의 전성기를 누렸던 당태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자. 보게 되면은 이 당태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가 실패했다는 거 하나, 우리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있었지. 그게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이 안시성에서 패배함으로써 끝나는 거였었는데, 그것도 당태종이었고, 또한 유목민족으로부터 최고의 유목군주라는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아까 전에 어디라 그랬어? 동돌고를 복속했다 그랬죠? 이 유목국가들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야. 그래서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다?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알겠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당나라의 통치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당나라에 어떤 통치체제가 있었는지 기억해 둬야겠다. 일단 중앙에는 삼성 육부라 그래서, 자, 밑에 보게 되면 표가 나와 있죠? 황제가 있고 삼성이 있다. 이 삼성에 해당하는 것은 중서성. 중서성에서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럼 이 수립한 정책을 옆에 있는 문화성에 보내게 되고, 문화성은 이 정책이 괜찮은 건지, 뭐 고칠 게 없는지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해도 되겠다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어디로 보내게 된다는 거야? 상서성으로 보내서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근데 상서성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눠서 시행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6개의 부로 나눠서. 자, 군사에 관한 것은 병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법과 관련된 거는 뭐 형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외교나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애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상서성에서는 육부가 그 밑에 있어서 나눠서 정책들을 집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상상육부가 있었고, 또한 그 밑에 어떤 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정부는 여러분 어때? 국가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야지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 거죠. 균등하게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거야. 자, 토지를 받았으니까 농사를 지을 거고 수확물이 얻겠죠? 그럼 그 수확물들 중에 일부를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조용조라고 불리는 거게 되고, 또한 농사를 짓고 이제 겨울 같을 때는 농사를 안 짓게 되지. 농사를 쉬잖아, 추우니까. 그때는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부병제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두자. 당나라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농민들은. 그럼 농민들은 여기서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그거를 팔기도 하고 해서 돈을 마련해서 나라에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고, 농사를 안 짓는 겨울이 되게 되면은 군대에 가서 병사의 의무를 지게 된다.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옆으로 넘어가 볼까?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수나라 양제. 수나라를 건국했던 것은 누구였어? 처음에는 수문제였죠? 수문제. 양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뒤를 이었던 게 바로 수양제였어. 자, 수양제는 뭘 완성해서 강남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화북으로 옮겼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대운하를 건설했다 그랬죠? 중국의 2대 토목공사 중에 하나였던 대운하, 수양제였습니다. 자, 2번. 당나라는 안사의 난. 자, 안사의 난은 누가 일으킨 난이었어? 그렇죠. 절도사들이 일으킨 난이었죠. 절도사.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절도사의 난. 그 이후에 균전제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OX. 정답은 뭐예요? X죠. 왜? 자, 안세난 이후에 당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
초토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그러면서 지배층 같은 경우도 이 없는 사람들 것까지 뺏어서 지들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을 잃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 어떻게 돼? 응? 농사를 못 지니까 세금도 못 내게 되니까 도망을 가게 되고 완전히 당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균전제라는 것은 땅을 계속해서 균등하게 나눠줘야지 실시가 될 수가 있는데 방금 뭐라 그랬어? 이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다 뺏어가고 그런다 그랬지. 백성들은 이제 땅이 없단 말이야. 땅을 나눠줄 곳도 없어 이제는. 왜? 땅을 원래는 그 사람이 관직에 진출했을 때 땅을 받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면 그 땅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그 반납을 안 하고 계속해서 대대손손 물려주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나눠주고 싶어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균전제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자, 오케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은 뭐야? 자, 여기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당연히 중국이 기본 베이스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우린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그래. 자,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문화 유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볼까? 교과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교과서 몇 쪽이야? 교과서 69쪽입니다. 자, 중후에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 자, 뭘 공통 요소로 삼고 있다? 자, 첫 번째 뭐? 한자. 중국의 문자였던 한자. 두 번째 율령.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교. 공자왈, 맹자왈, 꼰대 학문 있잖아. 어른에게 공경해야 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신하는 배신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불교.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자,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요소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돼.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네 가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볼까? 밑에서는 자, 2번만 풀어보자. 당나라가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대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야.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 자, 이 나라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공통 요소로 갖고 있는 게 있었다. 한자, 유교, 불교, 나머지 하나가 뭐야? 그쵸. 율령이라고 하는 당나라에서 완성된 법 체계를 옆에 있던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 체계가 완성이 되어야지만 나라가 기틀이 다져질 수 있겠지? 그래서 당나라의 것을 발전된 이런 율령 체계를 옆에 있던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였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일본이 나와 있죠? 자,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발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시대 구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시대 구분. 일단은 무슨 시대가 있었어? 자, 일단은 자, 시험이 나오는 것을 중요한 것만 보자. 자, 우리는 여기서 자, 해이안 시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둡시다. 해이안 시대.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 쭉쭉 넘어가 보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자, 해이안 시대라는 게 오게 된다. 자, 해이안 시대 한번 볼까요? 8세기 말에 일본은 수도를 해이안, 교토, 오늘날 교토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해이안 시대라고 불러요. 자, 해이안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귀족과 지방의 호족 그리고 사원이 대토지 소유를 확대한다. 이거 어느 나라랑 똑같죠? 나라가 좀 뭔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항상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놈들이 대토지를 소유한단 말이야. 없는 애들 땅까지 다 뺏어가서 지들이 다 소유를 하게 돼요. 그 대토지 소유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앙에 국가의 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게 된다는 거야. 무사. 그래서 이 해이안 시대에 누가 등장을 했다는 거? 무사란 계급이 등장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전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뭐 유교, 율령, 불교, 한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자, 근데 9세기 말이 되게 되면은 당나라가 몰락을 하게 돼. 절도사의 난이었던 안사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반란이었던 황소의 난이 있으면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야. 사신을 보내가지고 걔네들의 배울 것들을 갖고 왔었는데 그게 끊기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들 거에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는 거야? 국풍문화라고 한다는 거야. 국풍문화. 어느 시대 때? 해이안 시대 때.
해이안 시대 때 무사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국풍문화 꼭 기억해두자. 자, 밑에 보게 되면은 국풍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봐두자. 자, 어느 시대 때? 해이안 시대 때. 자, 국풍문화니까 자기네 문화를 살린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의 한자를 갖다가 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 한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고유 문자인 가나를 만들었다는 거고 또한 자기네들만의 소설 작품인 겐지 이야기라는 것도 써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국풍문화의 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는 2번만 풀어볼까? 자, 2번. 자, 일본의 헤이안 시대 때 귀족층을 중심으로 대륙의 문화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로 만들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네 독자적인 문자였던 가나 이런 게 나온다 그랬었죠. 자, 그때 등장한 문화가 뭐였어? 그렇죠. 국풍 문화라는 거.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 2단원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단원, 자,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